대부분의 사람들이 90세 이상 살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85%가 82세 생일 전에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인 진실은 유전이나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이러한 흔한 실수만 피하더라도 삶의 질을 10년에서 15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오늘은 72세 은퇴 교장 도로시를 만나 이러한 실수들을 거의 너무 늦게 발견했던 그녀의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나 흔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 10명 중 9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의사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이 90번째 생일을 축하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통계의 이름을 올리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도로시 채널 만나보세요. 신시내티 출신의 활기찬 72세 전 교장 도로시 채널 만나보세요. 3년 전, 도로시는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반려견 맥스를 산책시키고 일주일에 2번 브리지를 치며 자립심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신호가 왔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병 전 단계, 위험할 정도로 낮은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의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도로시, 이대로라면 80살은 못 살지도 몰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로시는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노인들이 왜 예상보다 일찍 죽는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사실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평균 수명을 79세라고 보고하지만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보다 몇 년 전에 삶의 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이러한 조기 사망은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시는 75세인 지금 72세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녀의 변화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처럼 그녀도 매일 저지르던 5가지 실수를 없앤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잡한 의료 시술이나 값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선택들입니다. 최근 에너지 레벨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알려주세요. 이제 당신의 수명을 앗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약물 증량 함정. 도로시의 약장은 예전에는 약국처럼 생겼습니다. 익숙하시죠? 그녀는 매일 12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수면제, 진통제 등 다양한 약들이었죠. 하지만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88% 증가합니다. 문제는 개별 약이 아니라 약물들이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도로시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2가지 혈액 희석제를 처방받은 의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 진통제까지 더해지니 그녀는 마치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멍과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약사를 찾아갔더니 뇌출혈이 위험할 정도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함정은 더 깊습니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또 다른 처방이 필요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도로시는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낮에 졸음이 쏟아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위장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결국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었고 이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해결책은 도로시는 약물 감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충제를 포함한 모든 약물의 마스터 목록을 작성하고 약사와 분기별 검토 일정을 정하고 처방 전에 모든 의사와 소통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처방이 나올 때마다 이 약이 기존 약물을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안전하다면 약물이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6개월 만에 도로시는 꼼꼼한 의사의 감독하에 약물 복용량을 12개에서 5개로 안전하게 줄였습니다. 기운이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졌으며 알 수 없는 증상들은 사라졌습니다. 도로시는 많은 문제가 새로운 질환이 아니라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용 중이던 관절통은 콜레스테롤 약 때문이었고 수면제를 필요로 했던 불면증은 하루 중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한 혈압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도로시는 이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 ST-AMP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S증상. 이 증상은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부작용인가요? TL. 약물이 아닌 솔루션을 먼저 시도해 보았나요? LA. 모든 의사가 이 추가 사항을 알고 있나요? 중구. 이 약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섞어 사용해도 안전할까요? 필렌. 이 약을 결국 중단할 계획은 뭐예요?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한 의료 전문가와 모든 약을 검토해 본 건 언제였나요? 아래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하지만 두 번째 실수에 대해 들어보실 때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바로 지금 당신의 부엌에 숨어있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 식료품 저장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독. 3년 전 도로시가 식료품 저장실을 열었을 때 통곡물 시리얼, 저지방 쿠키, 무설탕 음료 등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 영양학자들이 노화 촉진제라고 부르는 세포 노화와 염증을 촉진하는 식품들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숨겨진 설탕과 인공 감미료입니다. 건강한 그래놀라 바에는 도넛보다 많은 22g의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무설탕 음료에는 아스파탐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뇌졸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음식들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에게 전환점은 영양사인 딸과 함께 장을 보러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통곡물 빵에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 있었고 저지방 식품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 있었으며 통조림 수프에는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높일 수 있는 나트륨 수치가 있었고 가공육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무엇일까요? 도로시는 만성 탈수 증세를 보이며 갈증을 허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72세가 되자 갈증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신장 문제, 정신 착란,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탈수를 유발하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하루에 물 2세 잔만 마셨습니다. 도로시는 555 규칙으로 주방을 혁신했습니다. 5가지 이하 재료 모든 포장식품에 들어있습니다. 물 5잔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을 피하려면 오후 5시까지 오세요. 5개의 변환 매주 가공식품 하나를 통식품 대체 식품으로 바꾸세요.
이 간단한 규칙을 따름으로써 도로시는 숨은 당분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염증을 줄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화되었으며 몇 년 만에 가장 활력이 넘쳤습니다. 세 번째 실수에 주목하세요. 너무 흔한 일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태평스럽게 놀았고 주변 어른들이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클라라는 두 손을 꽉 쥐고 대기실 밖에 앉아 있었다. 인터넷에서 기이한 사례나 희귀 질환에 대한 기사는 수도 없이 읽었지만 아들의 상황에 비할 만한 것은 없었다. 하비에르는 앞뒤로 서성이며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1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은 전보다 훨씬 선명했다. 조직 덩어리가 디에고의 복부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소장 일부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게 아니었다. 그 형태는 그들이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 구조는 불완전한 신체의 배열을 보여주었다. 작은 뼈 조각, 이빨처럼 보이는 조직 조각, 그리고 혈관의 흔적처럼 희미한 선들이었다.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의사는 말했다. 태아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갇혀있는 극히 드문 경우인 태아 속의 태아일 수 있습니다. 클라라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다른 몸 안에 태아가 있다고.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임신이었다. 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디에고는 외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몸 안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만약 진짜 태아라면 임신 초기에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숙주의 몸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클라라가 물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상에 따르면 이 조직 덩어리가 피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클라라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살아있는 존재라니? 제거하려면 수술이 필요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잠 못 이루는 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비에르도 그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역시 잠이 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새로운 불안감이 그녀를 스며들었다. 만약 그 물체에 혈액 공급이 있다면, 만약 지난 1년 동안 아들의 몸 안에 존재했다며? 디에고가 겁먹을까? 아들의 일부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물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아침에 클라라가 디에고를 깨우러 갔을 때 그녀는 그가 쪼그라든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배를 만졌습니다. 엄마, 배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녀가 한탄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것은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니었다. 변하고 있었고 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비에르에게로 돌아섰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병원에 전화했고
수술은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클라라와 하비에르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강한 살균 냄새가 숨결마다 스며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디에고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짧은 걸음으로 걸었다. 몇 시간 후면 수술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은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긴 복도를 걸어갔다. 병원에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그들에게 오늘은 모든 것을 바꿀 날이었다. 클라라는 의자에 앉았고 하비에르는 그녀 곁에서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불안감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주치의가 전문가들과 함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하비에르는 페이지를 넘기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오늘 수술은 매우 복잡할 겁니다. 하비에르는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위험이 있나요? 선생님, 클라라가 물었다. 어떤 수술이든 위험이 따르죠. 특히 아직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클라라는 디에고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그 조직 덩어리는 대장의 일부에 붙어 있고 자체적으로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즉, 제거 시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걱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더 빨리요. 하비에르가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MRI 촬영 이후 크기가 거의 1cm 정도 커졌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조직 덩어리가 이렇게 빠르게 커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클라라는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만에 1cm가 훌쩍 넘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디에고는 준비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 의사들이 안심시키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는 동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비에르는 클라라의 손을 꽉 잡고 아들이 수술실 문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매 순간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다. 수술실에서 주치의는 조명을 조절하고 내시경 화면에 집중했다. 절개 부위를 조금 더 열어보죠라고 그는 말했다. 메스가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지나가자 조직층이 서서히 분리되었다. 복부가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가 짙어졌다. 내장 사이사이의 흔한 종양과는 닮지 않은 무언가가 나타났다. 바로 옆 구조물에 붙어있는 얇은 흰색 막이었다. 그 옆에는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수술 등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의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가까이 다가왔다. 이빨.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직층을 분리했다. 작고 미완성된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이 드러났다.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목소리가 물었다. 그중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발달이 덜 된 신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디에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직 조각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잘라내며 수술을 계속했다. 그런데 조직의 일부를 제거하는 순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물체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다. 눈을 크게 뜬 채 두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것은 반사신경도, 메스에 대한 반응도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주치의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팀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직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재빨리 제거했다. 클라라는 조언을 구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루시아는 개인적인 변화도 겪었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근로자였던 그녀는 이사벨의 여정과 그녀가 얻은 삶의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는 지역사회,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루시아는 딸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라고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직감을 믿고, 딸아이가 곁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카에게 일어난 일을 목격한 클라라는 소아 중환자실에 다시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이사벨처럼 중증 질환을 앓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녀는 젊은 동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정에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신중하게 내려야 해요. 이사벨의 이야기는 현재 의대에서 사례 연구로 가르치고 있으며 교수들은 이 사례를 의학적 결정에 있어 직업윤리와 신중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도냐 에마와 이웃들도 변했습니다. 더욱 단결하여 육아와 건강관리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지역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음력 1월 1일과 15일 같은 명절에는 루시아의 집에 모여 함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도냐 에마는 기사벨 사건 이후 라고 말하며 온 동네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1년 후, 어느 가을 오후, 루시아는 정원에 앉아 이사벨이 동네 아이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사벨은 이미 걷고 달릴 수 있었고, 맑은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에 타마린드 잎들이 떨리며 땅에 떨어졌고, 놀라울 정도로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다. 엄마, 배고파요. 이사벨은 울며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땀으로 붉어진 볼과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 이사벨은 가족뿐 아니라 온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모두가 그녀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지만 루시아와 클라라에게 진정한 기적은 딸의 생존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사랑과 연대였다. 클라라가 설립한 희망의 빛 단체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작은 골목길 사무실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명한 병원 및 의사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인터뷰에서 구원받은 모든 아이는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헌신으로 이러한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시아의 블로그는 엄마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성장했습니다. 루시아는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의료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육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에서 환자는 여러 사람의 철저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수월함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 치료 끝에 이사벨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가족과 이웃들은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웃들은 쌀과 과일을 가져와 함께 모여 풍성한 식사를 하며 이사벨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클라라는 첫 가족 식사 자리에서 루시아에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이야기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클라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그만두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희망의 빛, 나잇 오브 호프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다른 누구도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러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누군가 엘리 245를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법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루시아와 클라라에게 매일 아침 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간간히 내뱉는 말 한마디, 심지어 이사벨이 아플 때조차도 그들은 깊이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들은 인생은 연약하지만 동시에 무한히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클라라는 나잇 오브 호프 모임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 각자 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사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바로 이 삶 속에서 마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사랑 안에요.